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략집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설적인 인물 류성룡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16세기 조선입니다. 임진왜란, 다들 아시죠?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거대한 최종 보스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게임에 등판한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1, 류성룡, 클래스는 학자 겸 전략가. 와, 진짜 어려운 미션을 맡았죠. 왕국을 구해야 하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단 좀 어이없는 건 그가 나라를 구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정작 본인은 계속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그럼 이 전설적인 플레이어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그가 직접 만든 게임 규칙서를 봐야 합니다. 그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10계명 같은 거죠. 자, 어떤 게임이든 혼자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쵸? 모든 위대한 전략의 시작은 뭐니 해도 최고의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류성룡이 보여준 방식은 정말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류성룡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인재는 어디에나 있다. 다만 고정관념을 깨야 보인다. 특히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기축옥사라고 해서 대규모 정치 숙청으로 쓸만한 인재들이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당시 정읍 현감이었던 이순신의 잠재력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려 7계급을 그냥 수직 상승시켜버립니다. 레벨업! 전라자수사로 임명한 거죠. 바로 이 결정 하나로 역사상 최강의 해군 영웅이 탄생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한 번 운 좋게 터진 게 아니에요. 권율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조 정랑에서 4계급을 점프시켜서 의주목사로 추천했죠. 놀라운 건 사실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9명의 핵심 영웅들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류성룡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팀빌딩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능력이 신분보다 중요하다. 그는 아예 훈련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 계급의 벽을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조선 최초로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평민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당연히 기득권이었던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죠. 그의 또 다른 원칙은 싸울 상대를 잘 골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데 외부의 적, 그러니까 침략자들한테는 무조건 공격이었지만 내부의 정적들한테는 외교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정적인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을 때 류성룡은 그걸 막았어요. 왜?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밖에 있는데 말이에요. 자, 최고의 팀도 꾸렸겠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혼돈의 전쟁터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류성룡은 정말 기발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전술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5번째 규칙, 사무실에서 나오라. 류성룡은 절대 책상에만 앉아서 입으로만 전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채찰사, 그러니까 야전사령관으로서 임진왜란 7년 중에 무려 5년을 최전선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싸운 거죠. 그의 실용적인 천재성이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진강을 건너야 할 때였는데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류성룡은 주변에 널린 칡넝쿨을 모아서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사람이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군사, 말, 심지어 대포까지 전부 건너게 했어요.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금도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의 3번째 규칙, 망설이지 말라. 이건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는데요. 왕이었던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치려고 했을 때 류성룡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말꼬비를 딱 잡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전하,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시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와, 정말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이런 대담한 결단력과 전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8번째 규칙,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 공부하라.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뭐랄까 군사기술 같은 걸 좀 천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금기시되던 병법서까지 파고들면서 깊이 연구했던 거죠. 심지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병법서를 썼습니다. 이름하여 증손전수박약.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었냐면 바로 그 이순신 장군이 본인의 난중일기에 이 책에 대해 극찬을 남겼습니다. 육전, 수전, 화공 전술까지. 이건 진짜 비교할 데 없는 최고의 이론이라고요. 이순신이 인정한 병법서라니 말 다 했죠. 자,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 모든 놀라운 성공 끝에 그가 받은 보상, 그의 최종 점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시세요? 바로 파직이었습니다. 해고. 영의정 자리에서 무려 3번이나 잘렸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으로 해임된 날이 그가 발굴한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게임 오버 화면 같죠? 이 경험에서 우리는 그의 4번째 규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좀 씁쓸하지만 정말 중요한 규칙이죠.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받을 거라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평가는 당대가 아니라 역사가 하는 법이죠. 역사가 그의 최종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마지막 원칙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류성룡은 억울하다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향으로 내려가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징비록이죠. 징비라는 말 자체가 지난 잘못을 징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쟁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꼼꼼히 기록해서 후손들은 제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남긴 그야말로 궁극의 국가 운영 공략집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류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류성룡은 그냥 뛰어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이순신 같은 영웅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준 그런 필수적인 서포터이자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거죠. 결국 류성룡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내서를 남긴 셈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최고의 팀을 만들고 또 진심으로 리드하는 방법에 대한 공략집이요. 자, 이제 게임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 공략집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요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뜻밖에도 16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잘 만든 전략 게임의 비법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임진왜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꼽으실 겁니다. 맞아요. 전설적인 영웅이죠. 그런데 만약 그 이순신을 발탁하고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숨은 설계자가 있었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서해 류성룡입니다. 네, 그럼 이 영웅을 만든 영웅 류성룡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 속에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방식이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조선은 신분이 전부인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류성룡은 그런 거 다 무시했습니다. 오직 잠재력 그 하나만 본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임진왜란의 승리로 이끈 핵심 영웅 9명, 그 모두를 바로 류성룡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냥 찾아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파격은 여기서부터예요. 이순신 장군, 당시엔 그냥 작은 고을의 현감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무려 7계급이나 점프시켜서 해군 핵심 사령관 자리에 앉힙니다. 와, 이건 뭐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죠. 이순신 장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 있죠? 이분도 4계급이나 올려서 전략적 요충지인 의주 목사로 보냅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말들을 최고의 자리에 미리 딱딱 놓아둔 거죠. 정말 대단한 수일기예요. 자,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했으니 이제 좀 수월했을까요? 천만에요. 류성룡 앞에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
밖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왜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는 조정 대신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둘 다 상대하려다 지쳤을 텐데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칙, 밖의 적과 싸울 땐 안의 적과 싸우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정적을 처형하자는 의견에 반대까지 합니다. 왜? 더 큰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요. 정말 큰 그릇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전략을 한번 쭉 살펴보니 크게 3가지 미션으로 나눌 수 있는 10가지 지혜가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미션, 바로 군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재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언컨벤셔널한 곳을 찾아봤는가?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신분, 학벌, 배경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오로지 능력 하나만 본 겁니다. 노비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장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물론 당시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류송룡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전장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 7년 중에 무려 5년을 야전에서 보냅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거죠.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 할 땐 목숨 걸고 막아서고 외교 무대에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조차 감탄할 만큼 뛰어난 군사 전략서를 직접 쓰기까지 했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죠. 그리고 이런 현장 경험이 그냥 경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혁신이 나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류성룡이 고안한 칡덩굴로 빠르게 다리를 만드는 전술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금도 미군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류성룡은 왜 아무도 날 지지해주지 않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걸 늘 생각했어요. 변덕이 심했던 왕을 설득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군량미를 대게 만들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면 인정은 따라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구했으니 전쟁이 끝나고 당연히 최고의 영예를 누렸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그를 시기하던 정적들과 그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바로 그 왕에게 말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향으로 돌아가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했던 전쟁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책이 국보로 지정된 징비록입니다. 징비, 지난 일을 반성해 다음 환란에 대비한다는 뜻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역사는 결국 그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조선 중기학자 허균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류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략만 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웅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보급하고 지지하고 방패가 되어준 진정한 조력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 400년도 더 지난 한 전략가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 전략, 그리고 꺾이지 않았던 회복력.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 속에서 이 옛 지혜들 중 어떤 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